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민법의 이제 흐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우리 첫 시간에 우리가 했던 내용 우리가 좀 뒤집어 보면 거슬러서 잠깐 살펴보면은, 자,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권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그 법률 행위가 있고요. 또 법률의 규정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때 법률 행위에 의해서 이제 권리 의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또 나아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권리 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당사자에게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민법은 권리 의무를 다룬다라고 했을 때요, 그 권리는 그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만이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누가 과연 권리를 가질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14페이지에서는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주체, 권리의 주체를 다루게 됩니다. 권리의 주체. 자, 민법은 권리를 다룬다라고 했을 때 누가 과연 권리의 주체가 될 수가 있느냐죠. 자, 권리의 주체라는 말은요, 다르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는요, 이런 사람들만이 이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만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해서 권리의 주체를 갖는다. 이것은 권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 능력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표현할 때는요, 법인격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의 의미를 자격이라는 의미를 가질 때는 법인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권리 능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주체만이 권리 능력을 갖고 법인격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민법에서는 누가 과연 권리를 가질 수 있느냐라는 것과 관련돼서 우리 민법은 두 사람만이 권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연인이 있고요. 자연인이 있고, 두 번째로 이제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은 자연인과 법인 두 사람만의 권리의 주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4페이지 권리의 주체 시간에는요, 자연인과 이제 법인에 대해서 이제 살펴봅니다. 자연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연인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생존하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자, 그러면은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지만은 법에 의해서 그 인격, 법인격, 즉 권리의 주체성이 인정되는 것을 우리는 법인이라고 해요. 법인에는 크게요, 사람의 단체인 사단법인이 있고요, 또 재산의 단체에 대해서 법인격이 인정되는, 즉 권리의 주체성이 인정되는 이제 법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단법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는 크게 사단법인과 이제 재단법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법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연인이 끝난 다음에 다루고요. 여기서는 주로 이제 자연인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니다. 자, 자연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생존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생존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요 두 사람만이 권리를 가질 수 있으니까요, 무슨 동물, 뭐 내가 집에서 키우고 있는 고양이, 이런 고양이는요, 권리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아니고 법인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는 자연인, 법인만이 권리를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자연인은 생존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자,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요, 출생에서 사망까지를 말하겠죠. 사망까지를 우리는 생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자연인을 먼저 보죠. 자연인 제2절 보시면은, 자, 권리 능력에서요, 자연인은 이제 권리의 주체성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권리 능력에서 제3절을 보면은 권리 능력의 존속기간, 권리 능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만 권리의 주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조 보시면은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에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거죠. 생존하는 동안에. 여기서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출생에서 이 사망까지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생을 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권리를 가질 수가 있게 된다. 그 권리 능력, 권리의 주체성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돼서 문제가 되는 것이요. 그럼 아직 생존하기 전, 그러니까 출생하기 전에요. 출생하기 전에. 그래서 출생하기 전에 이제 태아는 어떠하냐. 우리가 출생이라고 했을 때는 언제를 출생이라고 보냐면요. 이 태아가 모체 밖으로 전부 노출이 됐을 때, 그때 우리는 출생했다고 하는 거고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이 정지가 됐을 때요. 심장이 정지가 되면은 그때 사망했다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기간 동안에만 권리 능력을 갖는다라고 했으면은 태아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아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요? 아직 모체 밖으로 출생하기 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이 되겠죠. 권리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해서 권리의 주체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원칙은. 그러나 태아는 어떻습니까? 곧 있으면은 출생해가지고 권리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죠. 따라서 이 태아도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보호의 필요성. 곧 있으면 권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태아의 보호 필요성이 생깁니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태아에 대해서도 권리 능력을 인정을 합니다. 권리 능력을 인정을 하는데요. 필요성이 있어서 인정을 하는데, 자, 예외적으로 권리를 인정을 하는데요. 이때 예외적으로 권리를 인정하는 방법에 있어서요. 다시 두 가지 제도가 나뉩니다. 태아도 어차피 곧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요. 이 태아도 출생한 사람과 동일하게 권리 능력을 인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인정을 하자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보호해주자라는 일반적 보호주의가 있고요. 또는 아니다. 태아는 살아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과 동일하게 권리 능력을 인정해 줄 수는 없고, 특별한 경우에 태아의 보호 필요성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일정한 경우만 권리 능력을 인정을 해주자라고 해서 개별적 보호주의, 개별적으로만 보호해주자라고 하는 개별적 보호주의가 있는데, 우리 민법은요 개별적 보호주의에 따르고 있어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태아는 권리 능력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만 권리 능력을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예외적으로 태아에게 권리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우리 민법의 규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자, 예외적으로만 권리 능력을 인정해 줍니다. 그 내용에 15페이지 보시면은 양가로 2번에서요. 민법상 태아에게 인정되는 권리 능력은 몇 가지로 이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인데요. 자, 요것은 요런 내용입니다. 자, 보죠.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하고요.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결혼을 해서요.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병이라는 아이를 이제 임신 중에 있어요. 이제 임신했다라는 것을 법에서는 포태하였다라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포태. 임신이 됐다는 거죠. 그럼 병이라는 사람은 이제 태아가 되겠죠? 태아가 됩니다. 병은 태아가 되는데요. 자,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요. 이제 병원에를 갑니다. 병원에를 가는 과정에서요. 그런데 갑이 운전을 하고 이제 을이 뒤에 타고 있다가 A라는 사람하고요.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교통사고가. 근데 갑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A라는 사람이 이제 사고를 낸 거예요. 사고를 했습니다. 자, 사고를 내 가지고요. 갑이라는 사람은요. 현장에서 바로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하고요. 을이라는 사람은 이제 크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신체에 대한 손실을 입어가지고요. 이 사람이 한 1,000만 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고를 통해서요. 태아도 한 200만 원 정도의 이제 손해가 발생했어요. 태아도 좀 다쳤다는 거죠. 예, 을도 좀 다치고요. 자, 이랬을 때
자, 그러면은 을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어떻게 돼요? 1,000만 원의 손해에 대해서 A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요. 그것은 이 사람의 고의나 과실, 사람 과실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이런 손해를 줬으니까 A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불법행위란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첫 시간에 잠깐 설명을 했죠. 꼭 채권 채무는 계약을 통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의 과실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 이런 것들을 불법행위라고 하고요. 이 불법행위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을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해요.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태아도 어떻습니까? 200만 원의 손해가 발생을 했는데 만약에 태아에게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은 태아는 어떠한 권리도 갖지를 못하기 때문에 태아는 200만 원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 법에서는요, 이렇게 불법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태아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태아는 원칙적으로는 권리 능력이 없는 자이지만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태아도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권리를 갖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태아도 나중에 장차 살아서 태어나게 되면은 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있어서는 태아도 권리 능력을 갖는다라고 특별히 규정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태아에 대해서도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이 권리에 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서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아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는 이제 상속, 대습상속, 유류분권 이렇게 있는데요. 대습상속하고 유류분권은 조금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상속, 대습상속하고 유류분권은 다 상속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이제 상속의 내용만 잠깐 보면은요. 자, 그러면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망을 했다는 거죠. 갑이 사망을 했어요. 자, 그러면 갑이 사망을 하게 되면은 죽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권리가 발생하지 않아요. 권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을이라는 사람에게 죽어가지고 이 사람의 손해가 한 5억 정도가 발생을 했다라고 했을 때요. 죽은 사람은 그러니까 권리가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느냐.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뭔가 불합리한 결론이 생기게 되는 거죠. 만약에 갑이 사고를 통해서 뭐 불구자가 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될 텐데 사망을 해버리니까 한 푼도 청구하지 못하게 된다. 뭔가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칠 때는 불구가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람이 죽어버리는 것이 오히려 A한테 유리한 것이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요. 이것을 규범적으로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을 했다라고 하더라도요, 일단 이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일단은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일단 발생을 했다가 죽은 걸로 봐요. 죽었기 때문에 원래 권리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만 일단 권리가 발생한 다음에 사망한 걸로 봅니다. 그러면은 일단 권리가 발생했다가 사망을 했다라고 보게 되면은요, 일단 이 사람에게 5억 원의 권리가 발생을 했고요. 갑이 사망했기 때문에 갑이 A한테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지만은 이 5억 원의 권리가 어떻습니까? 상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유족들이 5억 원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바로 즉사를 해가지고 바로 죽어가지고 권리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은 유족들이 한 푼도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일단 이 사람이 권리가 발생했다가 사망한 걸로 취급해서요, 그 손해배상 청구권을 상속인들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때요, 갑이 5억 원의 권리를 남겨놓고 사망을 했으면은 갑은 권리가 이제 소멸할 것이고 갑의 5억 원의 권리를 이제 상속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자, 을은 배우자이기 때문에 상속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상속권이라는 것도 권리인데요. 태아에게 상속권을 인정해주지 않으면은 을이 이제 단독으로 상속을 하게 될 텐데 우리 민법은요, 태아에게도 그 상속권을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5억 원의 채권을 남겨놓고 사망하게 되면요. 그 5억 원의 채권을 배우자 을과 태아 병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걸로 봅니다. 자, 상속을 할 때는요, 이렇게 상속을 합니다. 나중에 상속에 대해서는 또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자, 1순위로요, 병이 상속을 하고 배우자도 상속을 하는데, 배우자는요, 5화를 가산합니다. 그래서 병이 1을 갖고요, 배우자는 1.5를 갖기 때문에 5억 원을 상속하게 되면은 을이라는 사람이 3억 원, 이제 태아 병도 2억 원을 이제 상속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갑의 5억 원의 권리를 이렇게 상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아도요, 이렇게 상속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태아도 상속권을 인정을 해줍니다. 예외적으로 이제 태아에게 권리를 인정하는데, 그리고 방가로 3번에서는요, 이제 유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언으로 증여하는 것을 유증이라고 합니다. 유언으로 증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유증을 태아에 대해서도요. 태아에 대해서도 자, 갑이라는 사람이 죽으면서 을에 대한 이제 태아 병이 있었을 때 죽으면서 아직 살아있는 사람 갑이라는 사람이 죽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는 반드시 태아 병에게 줘라 라는 식으로 유언장을 쓰고 죽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태아도 이렇게 유언에 따른 증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언에 따른 증여, 이렇게 유증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태아도, 그러니까 유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요, 그러니까 유언을 통해서 증여를 하는데, 유언을 통해서 증여를 받을 수는 있다는 거죠. 태아도. 요런 것이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4 보시면은 인지. 야, 인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태아도 유증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번째로 이제 인지라고 하는 것은요, 갑과 을이 결혼을 했는데요, 애가 없습니다. 애가 없어요.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요. 그래서 이제 바람을 피워가지고요. 바람을 피워서 병이라는 사람 사이에서 바람을 피워가지고 거기에 A라는 사람이 이제 임신을 했어요. 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아이를 임신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요, 이 A라는 아이가요, 태어났다고 먼저 해보죠. 태어났다고. A가 태어나면은 두 사람 사이에서는 결혼 관계가 없어요. 법적인 결혼 관계, 법적인 부부 관계가 없기 때문에요. 이 A라는 사람이 태어나면은요, 법적으로는 엄마는 있지만 자동적으로 갑이 아버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때 생부죠. 생부. 갑이라는 사람이 너는 내 자식이다 라고 인정을 하는 것. 이것을 인지라고 합니다. 너는 내 자식이다. 그래서 혼인 외 출생자, 즉 혼인 중에 출생한 것이 아니라 혼인이 없는 상태에서 출생한 자식에 대해서 그 생부가 그 자식에 대해서 너는 내 자식이다 라고 인지하는 것, 인정하는 것, 이것을 인지라고 해요. 인지. 그러면은 만약에 A가 태어났을 경우에는요, 갑이라는 사람이 A에 대해서 너는 내 자식이다 라고 이제 인지할 수가 있는데, 아직 태어나기 전이었을 때요, 즉 병이 임신만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럴 경우에도 인지를 할 수 있느냐? 이럴 경우에도 인지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부가 그 태아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인지를 받을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나요, 반대로요, 이 태아,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태아인 상태에서 그 생부에 대해서 인지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태아니까 어떻게 돼요? 뭘 청구할 수는 없겠죠. 어떤 청구를 하려면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태아가 어떤 행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지를 받을 수는 있지만은 인지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부가 이렇게 인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태아에 대해서도 이렇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이랄지 상속 또는 유증을 받을 수가 있고 태아도 인지를 받을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태아도 권리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권리 능력. 그러면 이것을 제외하고는요,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을 갖지 않는다. 권리를 가질 수 없고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만 권리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
그래서 태아에 대한 권리 능력과 관련돼서는요,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한 요 정도로 일단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 이제 권리 능력이 이제 영원히 소멸하게 되는데요. 언제 사망을 했느냐에 따라서요, 그 상속, 자, 사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발생하는 것이 사망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이제 상속이 이루어지는데요. 언제 사망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상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시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 시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체를 이렇게 건지게 되면 우리가 언제 사망했다는 걸 정확히 알게 되면요,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상속이 이루어지면 되는데, 때로는 언제 죽었는지를 명확히 알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상속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법률 문제들이 이제 명확해지지 않기 때문에요, 사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명확한 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요, 그 밑에 보시면 사망의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 가지고 첫 번째 줄 보시면은 동시 사망 추정, 인정 사망, 실종 선고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 요 내용들은요 우리가 뒤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실종 선고가 이제 중요한데요, 이 실종 선고는 우리가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요, 출생에서 사망까지 이제 자연인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데, 이때 태아의 이제 권리 능력은 인정되느냐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태아의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 자연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인. 자, 그러면은요, 이제 출생을 했어요. 자, 출생을 하게 되면 이제 권리 능력을 갖게 됩니다. 출생을 통해서 이제 권리 능력을 갖게 되는데요. 자,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이제 법인격을 갖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요. 자, 권리 능력을 갖게 됐다는 것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추상적 자격이 생겼다는 거죠. 자, 권리 능력을 갖는다고요. 권리 능력이 생겼다고 해서 바로 구체적인 권리들이 땅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죠. 자, 출생을 통해서 권리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는 거죠. 추상적인 자격이 생겼다는 것이고요. 자격이 생겼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지, 바로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을 전제로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요,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인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제 권리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있어야 된다. 자, 그 원인으로요, 우리 첫 시간에 다룬 것이 있었죠. 첫 시간에. 자, 권리가 변동되기 위한 원인으로는 특히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법률 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법률 행위가 있다든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매매 계약을 했다든지 하는 법률 행위. 이런 법률 행위를 통해서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거죠. 물론 법률 행위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법률의 규정이 있었을 경우에요. 법률 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이 있다든지,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 규정에 의해서 구체적 권리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권리 능력이 바로 구체적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기 위한 보다 중요한 그 원인은 바로 법률 행위라는 거죠. 구체적 권리는 주로 법률 행위를 통해서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법률 행위. 그래서 그러면은 법률 행위를 통해서 구체적 권리가 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법률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요, 이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대로 계약 이런 것들을 이제 법률 행위라고 하는데요. 자,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구체적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 즉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률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요, 적어도 어떻습니까?
법률행위를 통해서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하는 자가, 법률행위라는 그 자연인이 적어도 어떻습니까? 그 법률행위에 따른 그 권리 의무의 내용이 어떤 것이 된다라는 것을 최소한으로 알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되겠죠. 자, 의사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최소한 법률행위를 할 때는 의사 능력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의사 능력. 예를 들면은요, 뭐 5살 먹은 애가, 자,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하고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둘이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는데 갑이 가지고 있는 X 부동산을 을한테 팝니다. 파는데 갑이 몇 살이었느냐? 5살짜리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러니까 돌아가시면서 남긴 상속 재산으로 X 부동산을 한 10억짜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을이라는 사람이 과자 몇 봉지 사주니까요. 그냥 팔아버렸어요. 자, 5살 먹은 갑이라는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이것이 물건을 판다, 매매가 무엇이다, 권리가 무엇이다, 이런 걸 도저히 모르는 애죠. 의사 능력, 의사 결정 능력이 전혀 없는 거죠. 어떠한 권리를 변동시키고자 하는 전혀 아무런 의사가 없는 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계약이 되겠죠. 이런 계약도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하게 되면 을은 과자 몇 봉지 사주고 10억짜리 물건을 취득해버리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따라서 5살 먹은 아이가요. 5살 먹은 아이니까 일단 어떻습니까? 권리 능력은 가지고 있고, 그리고 5살 먹은 아이가 법률행위라는 계약을 했다라고 하더라도요. 이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그에 따라 변동되는 구체적 권리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애. 이런 애면 어떻습니까? 그 법률행위에 따른 권리의무의 내용을 인정해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최소한 그 법률행위를 하는 자에게 최소한의 의사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의사에 따른 권리의 변동 행위이기 때문에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 능력이 없는 자가 저렇게 5살 먹은 아이가 계약을 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의사 능력이 없는 자가 만약에 어떤 계약을 했다, 법률행위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러한 법률행위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즉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법률행위를 통해서 어떠한 권리 의무도 변동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요, 법률행위를 통해서 구체적 권리를 변동시키기 위해서는 의사능력이 일단 필요합니다. 의사능력. 자, 먼저 그래서 의사능력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의 정상적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여기서 의사결정 능력이라는 것은 그 권리를 변동시키려고 하는 그 어떤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을 경우에만 그 법률행위에 따라서 구체적인 그 권리 의무가 발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양가로 2번 보시면요, 이렇게 의사 능력이 없는 자가 법률행위를 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권리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해서 의사 능력이 없는 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무효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권리도 발생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의사 능력에 대해서는요, 민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논리 필연적이죠. 법률행위는 의사에 따른 행위인데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법률행위를 했으니까 그 법률행위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야 되겠죠. 자, 요 내용은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제 2 보시면은요. 자, 의사 능력을 전제로 해서요. 그럼 만약에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한 15세 정도라고 해보죠. 15세 정도 되는 애가요, X 물건을 이제 얼마 받고 팔았어요. 자, 15세 정도가 되면은요, 물건을 판다라는 개념, 내가 물건을 팔게 되면은 이 물건을 넘겨줘야 된다는 개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15세 정도 되면은 이제 의사 능력은 갖추고 있어요. 자, 의사 능력은 갖추고 있지만은요, 자, 15살 정도 먹은 사람이면은 이제 미성년자가 되는 거죠. 미성년자가 될 텐데요. 자,
보통 갑은 물건을 파는 사람이고 을은 물건을 사는 사람이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이면 되도록 비싸게 팔려고 하고요. 사는 사람은 되도록 싸게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 싸게 살려고 하고 비싸게 팔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타협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가격이 결정이 될 텐데요. 이런 미성년자 같은 사람은요. 미성년자는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죠. 의사 능력은 갖추고 있지만 정신적으로 성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충분히 보호하면서 이렇게 계약을 할 만한 능력은 좀 적다라는 거죠. 이런 능력이 적은 사람이 단독으로 계약을 맺었을 때 그 계약의 내용대로 권리 의무를 인정하게 되면 이렇게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손해가 볼 가능성이 높겠죠. 따라서 우리 법에서는 이 계약을 통해서 법률행위를 통해서 완전한 유효한 권리 의무가 권리 의무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단독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즉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전제로 해서 완전한 권리가 발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권리가 발생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단독으로 완전한 법률행위, 완전한 계약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행위 능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행위 능력 할 때 행위는 바로 법률 행위를 말합니다. 단독으로 완전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행위 능력이라고 해요. 행위 능력. 이런 행위 능력을 갖는 사람이 의사 능력을 전제로 해서 행위 능력을 갖는 자의 법률 행위, 이 법률 행위에 대해서만 완전 유효한 권리 의무를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의 법률 행위를 했을 때는 그때는 완전한 권리 의무, 완전 유효한 권리 의무를 인정해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런 의사 능력이나 행위 능력은요. 법률 행위를 할 때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변동되는 경우에는요. 의사 능력이나 행위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어떤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법률 행위를 통해서 구체적 권리 의무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법률의 규정의 대표적인 것이요. 상속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상속이라는 것도 그렇죠. 내가 어떤 걸 상속하려고 해서 상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피상속인, 사망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은 나는 그 법에서 만약에 나에게 그 상속권을 인정해 주면 나는 당연히 상속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법에서 그 상속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은 나는 상속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에서 상속권을 인정하게 되면은 나의 상속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1살 먹은 아이도 상속은 할 수가 있는 거죠. 1살 먹은 아이는요,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라고 하더라도 상속은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구체적 권리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의사 능력이나 행위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고요. 의사 능력이나 행위 능력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권리를 변동시키는 법률 행위를 하는 경우만 이제 필요한 거죠. 구체적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의사 능력이 없는 자가 한 법률 행위는요. 무효라고 했는데요. 행위 능력이 없는 자가 법률 행위를 했을 때는 우리 법에서는 완전하게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요. 행위 능력이 없는 자가 법률 행위를 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규정하고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15살 먹은 미성년자가요. 물건을 팔았을 때 이럴 때는 갑은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면서 법률행위를 할 만큼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언제든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5세 먹은 아이가 부동산을 팔고 이런 일은 거의 없지만은요. 우리가 쉽게 하면 핸드폰 이렇게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제 핸드폰 가게에서 핸드폰을 삽니다. 자, 핸드폰을 사는 행위를 할 때요. 그 핸드폰 가게 주인은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미성년자들이 와가지고 핸드폰 사러 오게 되면은요, 핸드폰을 팔지를 않습니다. 핸드폰을 팔아봤자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제 환불할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물건을 팔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핸드폰 대리점에서는요, 만약에 미성년자가 혼자서 핸드폰을 사러 오게 되면은 반드시 말을 하는 거죠. 부모를 데리고 와라. 아니면은 부모의 동의서, 핸드폰 사는 것에 대해서 부모의 동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단독으로는 계약을 하지를 못하고요. 대신에 단독으로는 못하지만은 부모의 동의라든지 아니면은 부모가 와가지고 함께 계약을 하게 되면은 부모가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라는 것은 아니라 이런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완전하게 유효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으로 완전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요. 단독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했을 경우는 취소할 수 있지만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동의나 대리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면은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만 완전하게 유효가 돼가지고 완전하게 확정적으로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민법에서요, 행위 능력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완전한 행위 능력이 없느냐? 다시 말해서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느냐? 이런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자를요, 우리 민법에서는 세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 능력이 제한된 자로 해서요, 먼저 미성년자가 있고요. 미성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이제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미성년자 그러면은 이제 과거에는 만 20세를 성년으로 보았지만 지금은 만 19세가 되면 이제 성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나이가 30, 40 뭐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많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금치산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치매를 앓고 있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해당되겠죠. 과거에는 금치산자라고 했는데 지금은요, 금치산자라는 어감이 좀 안 좋다라고 해서요,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성년 후견인. 과거에 금치산자로 불렸던 사람들이에요. 또는 피성년 후견인 정도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신적인 제약이 있긴 하되 이제 요거보다는 좀 적은 사람들. 과거에는 이제 한정치산자로 불렸던 사람들인데 요 사람들을요, 이름을 바꿔서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한정 후견인.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 세 사람을 규정해 놓고요. 이 사람들이 이런 부모라든지 또는 후견인, 부모나 후견인 이런 사람들을 이제 법정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법정 대리인의 승낙, 동의 또는 뭐 이 사람의 대리 이런 것이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정신적인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을 이제 보호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게 되면은 법률행위를 통해서 확정적으로 완전한 권리 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 거죠.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렇게 의사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무효가 돼서 아무런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이 법률행위를 했을 때도 확정적으로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건 아니고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취소가 되면 이제 법률행위가 없었던 것이 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자, 행위 능력에 대해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좀 봅니다.
자, 의 보시면요. 행위 능력이란 단독으로 완전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자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행위 능력이 있는 자가 법률 행위를 했을 경우만 완전하게 그 권리 의무가 이제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 계약의 내용대로, 즉 법률 행위의 내용대로. 자, 양가로 2번 보시면은요. 그런데 우리 민법은 이렇게 행위 능력이 이제 제한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제한 능력자로는 이제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제한 능력자가 한 법률 행위는 완전하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세 사람 제한 능력자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자, 먼저 미성년자가 있죠. 미성년자. 우리가 미성년자는요, 만 19세 미만자를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밑에 두 번째 줄 보시면 다만요, 미성년자가 혼인을 했을 때요. 자, 19세 미만자는 미성년자라고 하지만요, 미성년자도 혼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녀 모두 18세가 되면은요, 혼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8세 때 혼인을 하게 되면 미성년자이면서 혼인을 한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은 비록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요, 혼인을 하게 되면요, 성년으로 취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성년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완전 유효한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미성년자의 행위 능력을 보죠. 자, 미성년자는요, 자, 법 조문이 이제 제5조가 있는 거죠. 자, 미성년자의 능력. 보통 우리가 능력할 때는요, 행위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하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는 동의만 있는데요. 법정 대리인의 이제 대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부모가 대신하든지 아니면은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만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있다. 완전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지 단독으로는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요,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어떻습니까? 미성년자가 권리만을 얻기 때문에 미성년자에게 완전히 유효한 행위죠. 또 미성년자에게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미성년자한테 100% 유리한 행위입니다. 자,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는요, 미성년자가 이런 법률 행위를 통해서 손해를 볼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못하도록 하고, 단독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성년자한테 100% 유리한 행위 같은 경우에는요, 굳이 동의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어도 가능하다고 해도 상관이 없겠죠. 따라서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이 행위는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100% 유리하기 때문이죠. 자, 2항 보시면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 전항의 규정에 위반했다는 것은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이 법률 행위를 했다는 거죠. 이랬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법률 행위를 취소, 없었던 것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완전하게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자, 밑에 제6조는요, 6조는 처분을 허락한 재산. 그래서요, 법정 대리인은 보통 미성년자의 부모를 의미합니다.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용돈이에요. 자, 설날 세배를 하면은 세뱃돈을 줬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에게 부모가 한 10만 원 용돈을 줬어요. 15살 먹은 애한테. 자, 그러면 15세의 미성년자에게 부모가 10만 원 용돈을 줬고요. 그 용돈을 가지고 10만 원 주고 뭐 중고 자전거를 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자전거를 살 때는 그러면 혼자서는 못하고, 이런 경우에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또 필요하고, 동의 없이 이루어진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느냐와 관련돼서요. 자,
미성년자가 단독을 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을 A라고 했을 때 A라는 사람의 동의가 필요한데 A라는 사람이 네 마음대로 쓰라라고 어떻습니까? 용돈을 준 거잖아요. 네 마음대로 쓰라고 처분을 허락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마음대로 쓰도록 동의를 해준 것이죠. 허락이라는 단어와 동의라는 의미는요, 똑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쓰라고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마음대로 쓰면서 또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용돈을 가지고 갑이 상점에서 물건을 샀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갑은 어떻습니까? 취소를 못한다는 거죠. 용돈을 가지고도 마음대로 용돈을 가지고 물건을 살 때도 또 취소할 수가 있다라고 해버리면은 미성년자 이런 애들은 문구점 가서 뭐 학용품 하나 이런 것도 못 사게 되겠죠. 과자 하나도 못 사 먹잖아요. 용돈 가지고. 용돈이 있어봤자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 상대방이 팔지를 않을 테니까요. 따라서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 제8조를 보시면은요. 자, 영업의 허락을 해서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특정 영업에 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다. 자, 미성년자가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다음에 대학을 나는 포기하고 대학 가는 것 대신에 대학 등록금 대신에 자기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붕어빵 장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해서 부모에게요. 붕어빵 장사를 할 테니까 사업 자금을 좀 빌려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래 그러면 네가 붕어빵 장사를 하기로 했으니까 붕어빵 장사를 해라. 라고 해서 그 붕어빵 장사라고 하는 특정한 영업행위를 허락해 준 거죠. 자, 그러면은 붕어빵 장사에 대한 영업을 허락했으면은요. 그 영업을 허락받은 영업에 대해서 붕어빵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붕어빵 만드는 기계를 사야 되겠죠. 뭐 기계도 사고요. 그 다음에 붕어빵을 혼자 하기 힘드니까는 이제 알바생을 한 명 고용을 한다든지요. 자, 그래서 그 영업과 관련된 여러 행위들이 이제 일련에서 필요한 텐데 그런 행위들을 할 때마다 그런 법률 행위를 할 때마다 또 따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법정 대리인이 이미 어떻습니까? 그 영업에 대해서 이미 허락, 동의를 해줬다는 거죠. 한번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영업과 관련된 개별적인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따로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완전 유효한 행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항 보시면은 법정 대리는 전항의 허락을 취소 제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허락을 하고 나서요. 야, 너 안 되겠다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법률 행위를 하기 전이라고 하면은요. 그 행위를 하지 말아라라고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소는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것은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영업행위를 허락을 해줬습니다. 영업에 대해서 허락을 해줘가지고요. 갑이 을로부터 붕어빵 기계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와서 붕어빵 기계를 혼자서 사려고 하게 되면은 을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취소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안 팔겠죠. 안 팔려고 하는데 부모가요. 내가 동의해 줬으니까 팔아도 됩니다. 라고 해줬어요. 팔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동의가 있으니까 이제 팔았어요. 자, 팔고 나서는요. 나중에 A라는 사람이 장사하는 것이 영 못마땅해가지고 이 갑과 을 사이에 계약했던 거 있죠. 계약은 동의를 얻어서 했기 때문에 완전 유효한데 시간이 지나서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니까 애초에 자기가 동의해줬던 것을 취소를 합니다. 취소를 해가지고 동의가 없었던 곳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동의가 없었던 곳을 했다고 해서요. 이미 이루어진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계약 자체까지 취소할 수는 없겠죠.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물건을 팔았는데 한참 지나서 동의를 취소하고 나서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동의를 취소했기 때문에 이것도 또 취소하겠다라고 해버리면은 거래의 안전, 상대방은 전혀 보호가 안 되는 것이 될 테니까요. 동의를 취소를 하려면요. 최소한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 물건 사기 전에 취소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물건 사고 나버리면은 취소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그 동의를 취소해봤자, 동의나 허락을 취소해봤자. 다만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취소를 했다라고 하더라도요. 을에 대해서는요. 동의가 있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알려줬는데 아직 물건을 사기 전에 취소를 할 때는 야, 너 그 영업하지 마라 해가지고 갑에 대해서만 이제 영업하지 말라고 취소를 했어요. 그런데 을에 대해서는요. 이 영업 허락을 취소하였습니다 라는 것을 을한테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을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을은 동의가 있었다는 것만 알지 동의가 취소됐다는 사실을 모르겠죠. 자, 이렇게 어떠한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 이런 것을 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선이라는 의미는요. 어떤 선한 의도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어떠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는 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어떠한 사실을 알았을 때는 악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요. A가 동의를 해줬다는 사실에 대해서만 알고 있고 그 동의를 취소했다는 사실을 모르겠죠. 선의입니다. 선의인 경우에는요. 비록 A가 갑한테만 취소했지 을한테 취소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에 동의를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을한테 그 물건을 사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동의를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샀을 경우에는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물건을 샀기 때문에 이것은 취소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을이라는 사람은 동의가 있었다는 것만 알고 동의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죠. 즉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이 동의를 취소했다는 것을 가지고 주장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취소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자, 동의해줬던 건 언제든지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해줬다는 것만 상대방은 알고 그 동의가 취소됐다는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 이 모르는 제3자에 대해서는요. 동의를 취소했다는 사실을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의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사버렸다고 하더라도요. 이 물건 사는 행위를 취소하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조금 이제 깊이 들어갔는데요. 요 내용은요, 또 우리가 기본 강의를 하다 보면 또 자세하게 다룰 테니까요. 자, 여기서는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죠. 큰 흐름만. 일단,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는,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내용이 나오죠. 양가를 1번 원칙에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이제 취소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했을 때는 취소할 수가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이 법률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취소할 수 없는 예외가 이제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이것은 미성년자에게 완전히 유리한 행위니까 단독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가로 2번에 있는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그 처분행위. 처분이 허락된 재산행위 또는 넘기시면 반가로 3번에 있는 허락받은 특정한 영업에 관한 행위. 여기서 반가로 2에 있는 허락 또 반가로 3번에 있는 허락 그 허락에 동의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요. 따로 한 번 허락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또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단독으로 이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양가로 3번은요, 이제 동의나 허락에 취소해가지고 방금 했던 내용을 이제 읽어보면은요, 방금 했던 내용입니다.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이미 법률행위를 허락이나 동의를 얻어서 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뭐 동의나 허락을 취소할 수 없지만은 하기 전에는 허락이나 동의를 취소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만 그 취소는 그 동의나 허락에 취소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주장은 못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미성년자의 행위 능력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고요. 미성년자.
자,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못한다라고 하면은 미성년자는 이렇게 법정 대리인의 동의나 대리가 있을 경우만 완전 유효한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는 누가 되느냐와 관련돼서요. 뭐 간단한 내용입니다.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는요. 1차적으로 친권자가 이제 법정 대리 됩니다. 친권자는 부모를 말합니다. 부모가 법정 대리인이 되고요. 만약에 부모가 모두 사망했다든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모가 존재하지 않으면은 뭐 삼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후견을 하게 됩니다. 후견. 그래서 친권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후견인이 이제 법정 대리인이 됩니다. 후견인. 자, 후견인은요, 부모가 죽으면서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후견이 되는데, 지정을 하지 않으면서 갑작스럽게 사고로 죽었다라고 하게 되면요, 가정법원에서요, 그 미성년자에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군가 해가지고요, 그 사람을 이제 선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후견인이 돼서요, 그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됩니다. 자,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이 정도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피성년 후견인인데요. 이 피성년 후견인은 과거에 금치산자라고 했던 사람인데요. 자, 어떤 사람인지 좀 보죠. 피성년 후견인의 의의 보시면은요, 제 구조 보시면은,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이죠. 그러니까 신체적 제약은 의사 능력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요. 신체적 제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독으로. 그래서 이렇게 정신적 제약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돼요. 그러니까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는 사람. 보통은 한 치매 환자 이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40이고 50이 됐다고 하더라도요. 정신연령이 한 8세, 뭐 5세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 자, 이런 사람이 다 피성년 후견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종, 미성년 후견에, 미성년 후견 감독에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일정한 자의 이제 밑에 세 번째 줄 맨 오른쪽 보시면은 청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청구가 이게요. 청구. 그러니까 법원에 청구를 합니다. 이때 법원이 이제 가정법원에 청구를 하게 되면은 가정법원에서 야,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제약에 의해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가정법원에서요,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 이런 사람들을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피성년 후견인. 그래서 가정법원에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면은요, 이 사람은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제 등록이 됩니다. 피성년 후견인으로. 그래야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공시가 돼야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제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공시가 되어야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물건을 팔 때도 이제 주의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심판을 이제 받은 자, 이런 사람들이 피성년 후견이 됩니다. 자, 이 항은요, 이런 피성년 후견, 그러니까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때는 이제 본인의 의사도 이제 고려하여서 이제 심판을 하게 되고요. 넘기시면 다음 페이지에 이 사람들의 행위 능력이요. 자, 피성년 후견인은요, 정신연령이 한 8세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8세 정도가 되기 때문에 나이는 이제 뭐 40이 됐다고 하더라도요. 정신연령이 8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단독으로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가 없고요. 단독으로 행위를 했을 경우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고요. 또 부모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8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동의가 있어도 단독으로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단독으로.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법률행위를 할 때는요, 항상 법정 대리인의 대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요, 그 행위 능력 보시면은 1항 보시면은요,
미성년 후견, 피성년이죠. 1항 보시면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요 언제나 취소할 수 있어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했을 때는 항상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받아서도요 못해요. 8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옆에 누가 붙어 다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대리, 법정 대리인의 대리에 의해서만 행위를 할 수 있지 단독으로는 그 어떤 행위도 못하고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취소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피성년 후견인의 행위 능력은 한 요 정도 보시면 되고요. 요 정도만 보시죠.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할 테니까요. 그 다음에 로마자 4번 보시면 이제 피한정 후견이 나오죠. 피한정 후견. 자, 피한정 후견은요, 정신 연령이 한 15세 정도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피성년 후견인보다는 정신 연령이 조금은 높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떻게 돼요? 좀 부족한 상태인 거죠. 자, 피한정 후견인의 이제 개념을 보시면은요.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피성년 후견인과 이제 비교하면서 좀 보시면은요. 자,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지향으로요. 자, 여기까지는 피성년 후견인과 동일합니다. 다만 이때요. 피성년 후견인과 구별되는 것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자, 피성년 후견인은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고 피한정 후견인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이 사람보다는 정신 연령이 조금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피한정 후견이에요. 물론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피한정 후견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 경우에도 피성년 후견인처럼 마찬가지로 일정한 자의 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가정법원에서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합니다. 이렇게 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우리는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피한정 후견인도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이 됩니다. 자, 그럼 밑에요. 피한정 후견인의 행위 능력에서요. 자, 1번 보시면은요.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인의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요. 정할 수가 있고 넘기시면은 더 동그라미 사항을 보면은 사항을 보죠. 사항을. 동의를 받아야 될 범위를 정할 수가 있고 사항을 보시면 한정 후견인의 이렇게 동의를 필요로 한 법률행위를요. 동의를 받아야 되는 범위를 정하는데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한정 후견인은 미성년자와 좀 비슷한 지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를 얻었어도 무조건 취소할 수 있고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동의를 얻으면 취소할 수가 없었죠. 그러면은 피한정 후견인도 일정한 동의를 받아야 될 범위를 정한 다음에 그 동의를 받아야 될 범위에 있어서 동의를 받지 않고 이루어지면 취소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동의를 얻으면은 취소할 수가 없다. 피한정 후견인은 그 후견인,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얻으면은 얼마든지 또 단독으로 완전 유연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범위가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요, 미성년자하고 피한정 후견인의 또 행위 능력의 범위가 또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요. 이런 차이들도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자세히 보니까요. 여기서는 그 용어들의 개념들만 좀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자, 피성년 후견인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로서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 피한정 후견인은 사무처리 능력이 이제 부족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 개시 심판을 받은 자.
구체적인 행위 능력에 있어서는 피성년 후견인 같은 경우는 모든 행위를 단독으로 했을 때는 동의가 있더라도 항상 취소할 수가 있지만은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은 동의를 받으면 또 단독으로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동의를 받으면 단독으로 행위를 할 수가 있다입니다. 자,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자, 제한 능력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그 밑에는 제한 능력자의 이제 상대방 보호제도 있는데, 요 내용은 조금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 내용은 다음 시간에 시간 나는 대로 조금 이제 언급하면서 다음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